시장 골목에서 나는 늘 먼저 일어났다. 손등이 얼얼하게 시린 새벽 공기 속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칼을 닦았지. 물고기 비늘이 햇빛에 반짝이면 그게 내 하루의 약속 같았다. 앞치마 끈을 매는 동안에도 머릿속엔 늘 한 문장뿐이었다. 오늘도 팔아야 한다. 아들은 먹여야 한다. 그날은 시장이 평소보다도 시끌벅적했다. 손님들이 내 좌판 앞을 오가며 생선을 집어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어떤 여자가 내 고등어를 집어들더니 코를 찡그리며 말했다. 이거 냄새가 좀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내가 아끼고 정성 들인 것, 내가 새벽에 바다까지 나가 받아온 것, 그 모든 게 한마디에 평가절하되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아이고, 손님. 이 고등어는 오늘 새벽에 왔소. 내가 직접 골라서 들여온 것이라요. 하지만 그 사람은 코를 더 찡그리며 가격을 흥정했다. 다른 집은 더 싸게 판다던데요. 내 속에서 무언가가 타들어갔다. 그러나 꾹 참고 말했다. 이게 훨씬 싱싱해요. 그 집게 더 싸고 싱싱한 것 같은데. 결국 나도 터지고 말았다. 싸게라는 말이 내 노동을 깎아내리는 말처럼 들렸다. 그때부터 말이 꼬이기 시작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고 목소리가 커지니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럼 내가 증명해주지. 나는 고등어를 움켜쥐고 아무렇지 않게 한 점을 뜯어먹었다. 살이 주르르 찢기고 짭짤한 바다 맛이 혀끝에 번졌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차갑게 알았다. 이건 상한 게 아니다. 내 손으로 고른 것이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조그만 소라는 나의 승리로 끝났다. 여자는 얼굴이 붉어져 돌아갔고 나는 손에 쥔 돈 몇 푼을 내려다보았다. 그 10원이 그날의 밥값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다. 그 10원을 손가락 끝으로 굴리며 좌판을 정리하고 있는데 멀리서 숨차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발소리였다. 민수 친구가 허겁지겁 내게 다가와서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줌마, 담임 선생님이 빨리 오래요. 선생님이 찾는다고요. 그 말은 내 가슴을 한 번 더 내려찍었다. 무슨 일이야? 우리 애가. 나는 앞치마를 털고 손에 묻은 비늘을 허겁지겁 씻지도 못한 채 학교로 달려갔다. 학교 복도는 썰렁했어. 창문 밖으로는 해가 기울고 아이들 웃음소리 대신 웅성거림만 남았지. 학교 복도는 늘 우리 집 골목과는 다른 공기가 흐른다. 민수의 어깨가 굽어 있었고 손은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교실 안엔 선생님, 교장, 그리고 전교회장 엄마라는 여자가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 여자가 내게 쏘아붙였다. 당신 아들, 우리 아이를 때렸어요. 이마에 상처까지 났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 나는 차근차근 물었다. 왜 그랬냐, 민수야. 엄마, 내가 먼저 그런 게 아니야. 그 애가 우리 집 냄새 난다고, 시장 냄새 난다고. 그 말에 내 속이 또 끓어올랐다. 그러나 선생님은 단호했어. 그래도 폭력은 안 됩니다. 민수가 잘못이니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나는 고개를 들고 물었어. 선생님, 저 아이가 먼저 놀리니깐 우리 아이가 손을 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교장이 나를 보며 말했다. 그쪽에서 사과하지 않으면 민수는 정학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손이 떨렸다. 민수를 봤더니 울고 있었지. 그래서 결국 나는
무릎을 꿇었다. 나는 내 아이 앞에서, 그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내 무릎이 마룻바닥에 닿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려서 숨이 막히는 줄 알았다. 나는 무릎 꿇은 채로 그 부잣집 여자의 구두 끝을 바라봤다. 고등어 피비린내보다 더 비린 모멸감의 냄새가 났다. 내가 진짜로 느낀 것은 부끄러움만이 아니었다. 내가 꿇은 건 내 자존심이었지만 결국에는 내 아이를 보호하려는 몸부림이었다. 학교를 나와 걸어오는 길은 더디고 길게 느껴졌다. 나는 고등어를 팬에 올려 노릇하게 구웠다. 연기가 올라와 잠깐 눈이 캄캄해졌다. 밥상 앞에 앉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니 작게 떨리는 손이 밥그릇 가장자리를 잡고 있었다. 먹자. 그 말이 목구멍에서 떨렸다. 하지만 아이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잘못을 더 크게 만들었다. 왜 안 먹어? 내가 물었다. 그냥 지금은 먹기 싫어요. 그 말은 화살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이제서야 이해했다. 아이에게는 내가 부끄러움의 이유였고 그 부끄러움은 친구들 앞에서의 조롱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나는 자신의 모습이 아이에게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내가 다치기 싫어서 그랬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 안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슬픔이 굽이쳤다. 엄마 제발 자존심 지켜. 아이의 큰 목소리는 부드러운 내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내가 창피해. 내가 창피하냐고. 나도 소리를 질렀다. 그런 말들이 우리 집 부엌을 흔들었다. 젓가락 소리가 멎고 가스불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렸다. 아이의 문이 쾅 닫히자 그 소리가 내 가슴을 덧쳤다. 나는 의자를 당기고 혼자 부엌 구석에 앉아 몇 번이고 눈물에 젖은 손을 비볐다. 뜨거운 물로 손을 씻어도 비린내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혼자 조용히 등잔불 앞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군복 자락, 그의 젊은 미소. 민수 아버지, 당신은 지금 거기서 어떻게 지내요? 그리움이 깊어지자 원망도 함께 올라왔다. 만약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우리가 이 모욕을 함께 견뎠을까 아니면 둘 다 더더욱 부끄러웠을까. 나는 내 손등을 보며 그 손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싶었다. 하지만 내 손은 이미 생선과 장사와 맞닿아 닳아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우체부가 찾아왔다. 김수님 씨 등기 왔어요. 나는 젖은 손을 닦으며 도장을 찍었다. 봉투엔 군청 마크가 선명했다.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다. 손끝이 떨려서 봉투를 가위로 조심스레 잘랐다. 그리고 그 안에 한 장의 종이. 귀하의 남편 김득수 일병은 월남 파병 중 전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그 한 줄이 내 세상을 부숴버렸다. 득수 씨. 입술이 굳어버렸다. 바닥이 흔들리고 손에 쥔 종이가 흘러내렸다. 그 순간 방문 너머에서 민수가 문을 열고 나왔다. 엄마, 왜 그래, 편지야? 나는 급히 눈물을 닦고 웃었다. 아, 응, 별거 아니야. 내 아빠가 거기서 편하게 지내고 있대. 민수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등기 봉투를 부엌 찬장 맨 안쪽에 넣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리고 조용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래, 민수는 몰라도 돼. 이 아이는 아직 어리다. 이 세상 모진 것, 나 혼자 다 받으면 돼. 입술이 터지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나는 소리 내울 수 없었다. 그 밤, 부엌 불빛 아래에서 나는 편지를 꼭 쥔 채 입술을 떨며 기도했다. 민수 아버지, 나 혼자 이겨낼게. 민수는 내가 지킬게. 그러니 나한테 힘 좀 줘. 제발.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며 종이를 스쳤다. 그 바람결에 나는 남편의 마지막 숨결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아이가 눈치챌 테니까. 대신 매일 시장으로 나갔다. 비린 고등어 냄새 속에서 나는 내 슬픔을 감췄다. 세상은 몰랐다. 내가 뜯어먹은 건 생고등어가 아니라 내 가슴이었다는 걸. 지옥 같던 세월 20해가 흘렀다. 그 많던 눈물도 아픔도 세월이 약이 되었다. 그 사이 내 아들 민수는 서울의 큰 대학을 나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에 들어갔다. 이제 됐다. 이제는 민수 세상이지. 그 애는 반듯하게 컸다. 말투도 조곤하고 옷매무새도 단정했다. 내가 가진 건 손바닥뿐이었지만 그 손바닥으로 기적을 만들었지. 신부는 부잣집 딸이었다. 하얀 드레스에 빛이 번쩍였고 나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그 빛을 바라봤다. 그래, 민수 아버지. 당신은 못 본 당신 아들 사람 만들어놨어. 이제 이 아이는 고생 안 할 거야. 나는 그날 행복이란 게 꼭 웃는 얼굴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가슴속이 따뜻하면서도 왠지 멀리 떠내려가는 느낌이었다. 시간은 또 흘렀다. 민수에게 예쁜 손주 찬민이가 태어났다. 그 애를 처음 안았을 때 나는 내 젖가슴이 다시 뛰는 줄 알았다. 찬민아, 할매야. 그날 이후 내 세상은 손주의 웃음으로 찼다. 그 웃음 덕에 시장통에서 들리던 싸움 소리도 이제는 꿈결처럼 아득했다. 어느 날이었다. 며느리가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찬민이 유치원 끝나는 시간 맞춰 데리러 가실 수 있을까요? 저 오늘 회식이 있어서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래, 그럼 그날은 내가 고등어라도 구워갈게. 나는 새로 산 비닐봉투에 손질한 고등어를 담았다. 아직 냉장고 냄새도 안 밴 반짝이는 고등어였다. 유치원 앞, 늦은 오후, 외자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외우며 뛰어놀고 있다. 나는 검은 봉투를 품에 안고 서 있었다. 찔끔찔끔 나오는 찬민이 얼굴을 보려고 몇 번이나 목을 빼고 우리 찬민이 영어를 배운다네. 나는 평생 시장에서 숫자 셈밖에 못했는데 멀리서 찬민이가 달려왔다. 할머니. 그 목소리에 세상이 다 멈춘 것 같았다. 나는 팔을 벌리고 그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그런데 그 순간 찬민이 발이 미끄러졌다. 나는 아이를 잡으려다 그대로 엎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고등어 봉투가 터지며 핏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 핏물이 앞에 서 있던 사람의 구두 위로 튀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그만. 나는 얼른 몸을 숙여 구두를 닦았다. 그런데 그 구두의 주인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다. 올려다보니 사돈댁이었다. 며느리의 어머니. 그분이 나를 내려다보며
짧게 말했다. 이런 데서 생선을요? 애가 비린내라도 배면 어쩌시려고요. 나는 아무 말 못했다. 그저 닦고 또 닦았다. 그 구두에 내 얼굴이 비쳤다. 어디선가 본 듯 기억이 나는. 멀리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 했지만 귀에 안 들어왔다. 민수였다. 그리고 그 옆엔 며느리가 서 있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나를 자주 피했다. 집안일이 있어 마주치면 눈을 피하고 인사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괜히 말이 많아졌다. 찬민이한테만 말을 붙였다. 찬민아, 유치원은 재밌지? 근데 너 요즘 눈이 좀 자주 비비더라. 그 아이가 대답했다. 할머니, 글씨가 2개로 보여요.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2개로 보여. 언제부터 그래? 유치원에서 책 읽을 때부터. 그 말을 듣고 며칠을 잠 못 잤다. 며느리에게 말할까 하다가 괜히 또 싫은 소리 들을까 싶어 입을 다물었다. 며칠 뒤 민수 집에 있을 때였다. 집안이 뒤집히듯 거실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내 반지가 없어졌어요.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주셨던 건데 그게 사라졌다고요? 나는 설거지를 하다 멈췄다. 그 말이 나한테 오는 줄은 알았다. 민수가 다가왔다. 엄마 혹시 아까 거실 청소하셨어요? 그랬지. 찬민이 장난감 밑에 먼지가 잔뜩 있어서. 민수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반지 같은 거 못 보셨어요? 나는 웃었다. 내가 그런 걸 왜 봐. 나는 생선 말고는 금덩어리도 무서워서 못 만진다. 그때 며느리가 날 바라봤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어머니, 그랬죠? 였다. 그날 밤 민수가 퇴근 후 전화를 했다. 나는 부엌 불도 끄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민수가 말했다. 엄마, 그냥 며느리 마음 이해해요. 그 반지 장모님이 주셨던 거라서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10년 묵은 한이 끓어올랐다. 그래, 내가 시장에서 고등어 뜯던 손이라. 그 손이 더럽지. 그래서 그랬나 보지. 며칠 후 민순에서 찬민이를 하룻밤 봐달라고 했다. 나는 그날 새벽 찬민이 방에 살짝 들어갔다. 그 아이는 자면서도 눈을 비비고 있었다. 불빛을 살짝 비춰봤다. 왼쪽 눈이 조금 충혈돼 있었다. 아이고 내 새끼. 네 눈이라도 편해야 할 텐데. 다음 날 아침이었다. 문 앞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 반지 제 가방 안에 있었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안 했다. 손에 들고 있던 대야를 내려놓았다. 물결이 흔들리며 내 얼굴을 흔들었다. 그럴 줄 알았지.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리냐.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나 그런 일에 익숙해.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내가 진짜 늙었구나 싶었다. 억울해도 목소리를 높일 힘이 없었다. 그저 괜찮다는 말로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전부였다. 그날 저녁, 민수가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엄마, 회사 일도 요즘 좀 어렵고. 나는 묵묵히 고등어를 구워 그의 밥그릇에 올렸다. 민수야, 힘든 건 잠깐이야.
사람은 엎드릴 줄도 알아야 일어서는 거요. 민수가 나를 보며 힘없이 웃었다. 엄마는 참 세상 다 겪어도 그 말만 하시네. 그래, 그 말이 내 전부니까. 내가 엎드린 건 굴욕이 아니라 사랑이었어. 그날 밤, 나는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손때가 묻은 봉투 속엔 득수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득수 씨, 당신 아들은 잘 살고 있지. 근데 손주 눈이 좀 안 좋아. 네가 하늘에서 좀 도와주라. 나는 그날 기도했다. 비린 손으로, 조용히 오래도록. 며칠 후 여느 때처럼 고등어를 손질하던 손이 갑자기 멈췄다. 숨이 가쁘고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다. 나는 비틀거리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다. 주변 상인들이 허둥대며 달려오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다. 낯선 약 냄새, 소독 냄새. 의사는 차분하게, 너무나 담담하게 내게 말했다. 간과 신장, 폐까지 전이됐습니다. 치료를 안 하셨군요. 남은 시간은 6개월쯤 보입니다. 6개월 내 가슴에 차오른 건 공포보다도 왠지 모를 체념이었다. 이제야 좀 쉬어가나 보구나. 나는 이 사실을 민수에게 숨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아이가 충격받을까봐.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은 내가 혼자 갖고 가야 했다. 나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이제야 좀 쉬어가나 보다. 그래, 이제 나는 혼자 모든 걸 견디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다. 시장에서 생고등어를 뜯어먹던 그날처럼 마지막 굴욕까지 내가 혼자 짊어져야 할 몫이었다. 시간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흘렀고 특히 민수에게는 몹시 잔인했다. 사업이 무너지고 투자 실패, 거래처 손실로 인해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가는 차갑게 돌아서고 부부싸움 끝에 며느리가 집을 떠나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우리 이제 끝내요. 당신은 늘 어머니 편이었잖아요. 민수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을 모습이 눈에 선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구의 남편이었을까?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화는 화를 부른다 했나? 그 와중에 찬민이가 망막색 소변성이라는 어렵고 무서운 진단을 받았다. 의사의 목소리가 내게까지 무겁게 울리는 듯했다. 찬민이는 유전성 망막색 소변성입니다. 지금 속도로 가면 몇 년 안에 시력을 완전히 잃을 겁니다. 민수는 멍하니 앉아 아무 말도 못했겠지. 내게 전화를 걸어 힘없이 말했다. 엄마, 찬민이가 눈이 좀 안 좋대.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대답했다. 괜찮다, 괜찮다, 걱정 마라. 아이고, 민수야. 사람은 서로의 마음과 눈이 돼줄 수도 있다잖아. 걱정 말고 찬민이 곁에만 있어라. 나는 할 수 있는 걸 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뿐이었다. 나는 내 눈을 찬민이에게 주기로 결심했다. 내가 본 세상, 내가 안고 키운 손주가 봐야 할 세상. 그 눈을 그대로 건네기로 했다. 병실의 어두운 조명 속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이 눈으로 민수의 얼굴, 찬민의 웃음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는 이 눈은 그 애한테 줘야겠습니다. 의사에게 말했다.
그 애한테 내 눈 좀 써주세요. 나야 이미 다 봤으니. 그 애는 아직 세상을 봐야죠. 주술동의서에 서명했다. 주애자 손자 김찬민. 며칠 후 나는 두 눈에 붕대를 감은 채 병상에 누워 있었다. 민수는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민수는 의사에게 물었다. 엄마가 자기 눈을 찬민이한테 준 거예요. 그분이 원하셨습니다. 가족분들 반대도 예상하셨죠. 민수의 오열이 내 귓가에 닿았다. 그 소리에 내 속이 또 끓어올랐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두 눈을 잃고 요양병원으로 옮겨지셨습니다. 저의 사업은 무너지고 아내마저 떠난 제 삶에 엄마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계신 엄마를 찾아뵐 때마다 제 가슴은 또 다른 이유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치매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볼 때마다 자꾸 다른 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득수 씨, 오늘은 고등어가 싸더라. 내일은 그거 사서 민수 반찬해 줘야겠다. 득수. 그 이름은 제가 태어나기 전 월남에서 전사했다는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버지가 된 듯 20대 젊은 아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득수 씨, 오늘 시장에서 그 못된 손님이 고등어 냄새 난다고 했지 뭐야. 내가 생고등어를 뜯어 먹었지. 내 아들 밥 먹여야 하니까.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 굴욕을 감수하고 새벽 공기를 맞으며 살아온 당신의 삶 자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먼 눈빛이 저를 똑바로 바라볼 때 제가 부끄럽다며 소리쳤던 그 옛날의 제 모습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창피해. 내가 창피하냐고? 엄마의 그 목소리가 이제야 제 귀에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엄마는 그 모든 굴욕을 밟고 기적처럼 저를 키웠는데 저는 어머니의 희생을 비린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제게 시한부 사실을 숨긴 이유를, 그리고 자신의 눈을 찬민이에게 기증한 이유를.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고통이 우리에게 짐이 되거나 슬픔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민수야. 너만 잘 살아라. 그 말은 마치 내 아들아, 너의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모든 고난을 대신 가져갈게라는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두 눈을 잃은 채 기억마저 저에게 넘겨주신 채 홀가분한 표정으로 엄마가 남긴 세상,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삶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사업 실패, 이혼, 그리고 찬민이의 병.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지만 저는 엄마가 살았던 방식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머니가 하시던 생선 가게를 이어 장사를 했습니다. 간판은 새로 달았습니다. 주님 생선. 이제 저는 압니다. 싸게라는 말이 내 노동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고등어 비린내가 모멸감의 냄새가 아니라는 것을. 몇 해가 흘렀습니다. 찬민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엄마의 눈 덕분에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찬민이와 함께 엄마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잔잔한 들판에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내가 이제 당신 손으로 고등어를 팝니다. 당신처럼 엎드려 살고 당신처럼 일어나 봅니다.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귀한 진리였습니다. 찬민이가 제 옆에서 맑은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눈으로 보는 세상이 참 따뜻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는 떠나셨지만 엄마의 눈은 여전히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눈 속에는 비린내가 아닌 사랑의 빛만이 가득합니다.